한국은 총보다 강하고 말보다 무겁고 무기보다 전략적인 나라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 미국이 가진 마지막 무기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중국을 흔들 수 있느냐고, 한국이 미국의 전략을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미국 전략가가 하나씩 증명해 보였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무기도 해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끝까지 외면하려던 진짜 공포는 모든 걸 실전으로 설계한 국가,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웨슬리입니다. 워싱턴 전략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한때 미 국방성에서 중국 전략 분석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언제 미국을 위협하게 될지, 어떻게 제압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펜타곤에서 30년,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으로 10년. 제가 분석하고 설계한 전략 보고서만 해도 수백 편에 달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예측했고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기획했으며 이라크 전쟁의 출구 전략을 수립했죠. 중국을 전쟁 없이 제압한다는 건 우리 쪽에서는 미친 소리로 통했습니다. 그런 건 이상주의자들이나 하는 소리야. 그게 부서 사람들 사이에 공통된 농담이었죠. 펜타곤 복도에서, 국무부 회의실에서, 심지어 CIA 지하 브리핑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중국과의 대결은 결국 힘의 논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미친 소리를 현실로 바꾼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군사력과 억지력을 신봉하며 살아온 전략가였습니다. 힘에는 힘, 도전에겐 제압. 그게 제가 배운 질서였고 그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온 기밀 보고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 동아시아의 검은 방패였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야망을 비군사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보고서는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석서였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경제구조, 군사체계, 심지어 문화적 영향력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전략, 억지력으로서의 한국을 평가한 문서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소프트 파워를 통한 하드 파워 견제 개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렸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팀은 CIA 최고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이었고 데이터는 10년간 축적된 방대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곧장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023년 3월 날씨는 흐렸고 바람은 거셌습니다. 그런데 묘했어요. 단순한 기지 방문인데 마치 전선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공항에서 평택까지 가는 시간 동안 저는 차창 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그 사이사이 보이는 공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급하지만 여유가 있고 바쁘지만 절망적이지 않은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근무했던 수십 년의 경험 중 이토록 정리된 구역은 처음이었습니다. 평택엔 육군, 공군, 해군, 심지어 미 해병대 전력까지 집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군종별로 따로 놀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기지 안내를 맡은 대위가 보여준 통합작전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작전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융합이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대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의 칼날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단순한 다중주둔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작전 사령부가 국가 전체를 끌어안고 있는 구조였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국 주도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필요에 의해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평택기지를 방문한 뒤 DMZ 근처 GOP 초소를 둘러보던 날이었습니다. 판문점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초소였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전략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이중령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중국은 탱크로 밀고 들어올 수 있어도 이 나라는 사람 때문에 못 건드립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북한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이 뼈를 때리더군요.
망원경으로 DMZ 너머를 바라보는데 그 중령이 계속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북한 초소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망원경으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보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한국이에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결국 자원과 시간이 지배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리적 전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전력까지 총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산업 현장은 전시 동원 명령이 떨어지면 48시간 내에 군수공장으로 전환됩니다. 예비군 훈련 시스템은 전 국민을 실질 전투력으로 환산합니다. 사이버 보안 기술조차 국가 전시 체제에 편입되어 있었죠. 이건 국가 전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쟁을 살아가는 방식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70년간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살아온 경험이 국가 시스템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제 오랜 파트너였던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 매튜 데이비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튜는 15년간 중국 내부 정보를 분석해온 최고의 전문가였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중국이 정말 저 상태로 유지 가능할까? 매튜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리처드, 공산당이 붙들고 있는 건 체제가 아니라 균형이야. 하나라도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터져. 마치 쌓아놓은 카드탑 같아서 아래쪽 카드 하나만 빠져도 전체가 무너진다고. 그 말이 이상하리만치 오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중국을 오래 지켜봐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35년간 중국의 모든 변화를 추적해왔어요. 경제성장은 눈부셨고 군사력도 확실히 컸습니다. GDP는 매년 성장했고 해군력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전혀 달랐어요. 그 나라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거대한 괴물 같았죠. 지도부는 국민을 믿지 않았고 군은 지도부를 의심했고 국민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지방정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보고서를 중앙정부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는 대륙형 불신사회라고 불렀습니다. 14억 명이 살지만 정작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회. 시진핑 개인에 대한 충성은 있어도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없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건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가 굳어진 이후였습니다.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주석 임기 제한이 폐지되고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사면임이 확정되면서 겉으로는 절대 권력이 완성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권력은 집중되었지만 내부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과거 중국 공산당의 힘은 집단 지도 체제에서 나왔어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로 뭉치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시진핑 1인 체제가 되면서 그 균형이 깨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별 균열이었습니다. 위구르, 티베트, 홍콩, 내몽골, 심지어 상하이까지 모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는 중국이 아니다. 그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문화적 본심이었습니다. 상하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상하이니즈라고 불렀고 광둥성 사람들은 캔터니즈라고 정체성을 규정했습니다. 베이징 정부를 그들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우리의 정부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깃발 아래 뭉쳐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었죠.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2019년 홍콩에서 중국군 소속의 한 장교와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그는 류소령이라고 했는데 30대 후반의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베이징 출신의 명문대 졸업, 전형적인 중국 군부의 차세대 리더였죠. 그런데 술이 몇 잔 돌고 나니까 그가 자조 섞인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아니라 체제에 붙잡혀 있어요. 민주화가 오면 나라보다 지도자가 먼저 무너져요. 그 한마디가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어요. 중국 군부 내부의 진짜 인식이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게 국가가 아니라 권력자라는 걸 말이죠. 류소령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홍콩 시위대를 보면서
우리도 부러웠어요. 저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우리는 군복을 입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지키는 게 뭔지 확신이 없어요. 중국은 민주화가 오면 혁명이 아니라 해체가 시작되는 나라였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것처럼 각 지역이 독립적인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었죠. 중국이 그토록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 그건 경제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에요. 한국은 중국 인민들이 자유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울이었습니다. 저 나라도 우리처럼 가난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 순간 공산당이 그리는 신화가 깨지는 겁니다. 오직 공산당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무너지는 거죠.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중국보다 가난했습니다. 1인당 GDP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대에 와서는 한국이 중국의 3배 이상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이뤄냈다는 점이었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VPN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뉴스를 읽으면서 저런 사회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는 독재에게 치명적인 독입니다. 저는 늘 중국의 위기를 외부에서 올 거라 생각했어요. 미국과의 충돌, 대만 침공 실패, 혹은 동남아 갈등이 터지며 위기를 맞을 줄 알았죠. 그런데 실제로 균열은 중국 내부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건 다름 아닌 군부였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처음 이상 신호를 감지한 건 2023년 상하이 방면군의 고위 지휘관이 베이징 호출 명령을 거부했다는 첩보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장즈민 소장이었고 별 2개짜리 장군이었습니다. 북경으로 승진해 올라올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상하이에 남았습니다. 내 뿌리는 여기고 내가 지키는 건 중국이 아니라 상하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로켓군 내부의 모해 반란 사건, 연료 대신 물을 주입해 발사체를 망가뜨린 사례, 그로 인해 숙청당한 장군들이 남긴 메모들. 당신들도 부패했잖아. 왜 우리만 희생되죠? 이건 충성심이 아니라 분노와 냉소가 지배하는 병영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직접 제 발로 중국 국경과 맞닿은 몇 나라를 돌며 첩보를 모았습니다. 카자흐스탄, 미얀마, 몽골. 그리고 의외로 큰 충격을 받은 건 중국 접경지대의 모든 나라가 중국군을 하나의 조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쪽 부대는 말 안 들어요. 베이징에서 뭘 지시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광둥 쪽은 자체 계약금도 따로 받아요. 중앙정부 허가 없이도 무역을 하거든요. 심지어 모항만 근처 부대는 자체 관세를 받고 물자 유통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중앙 통제하에 움직이는 군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중국이 겪었던 군벌 시대가 다시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동아시아의 위기가 올수록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해양에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당시 미국 해군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예산 삭감, 생산 지연, 노후함 재정비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중국은 매년 10척 넘게 함정을 진수하는 데 비해 미국은 고작 34척. 질은 우리가 우세해도 양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조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지스 구축함 하나를 만드는데 평균 7년이 걸렸어요. 설계부터 진수까지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느렸습니다. 반면 중국은 3년 만에 구축함을 찍어내고 있었죠. 물론 질적 차이는 있었지만 숫자의 압박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측 합참 장군과의 대화에서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린 수도를 포기한 적은 있어도 바다는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군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철학이었죠. 한국 전쟁 당시 서울을 빼앗겼어도 제 해권만큼은 끝까지 지켜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의 조선력을 해군 전력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본격적으로 회의 테이블 위에 오르기 시작한 게 울산, 거제, 목포. 한국의 조선소들은 군함을 찍어내는 속도와 정밀도 면에서 세계 최고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중공업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건조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미 해군이 포기한 모듈형 조립까지도 현실화하고 있었죠. 함정의 각 부분을 모듈별로 제작해서 마지막에 조립하는 방식인데 이걸 통해 건조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쇠를 녹이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을 찍어내는 나라구나. 제가 현대중공업의 현장 관리자를 인터뷰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배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명줄이에요. 허투루 못 만들죠. 이 배에 탈 수병들의 어머니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합니다. 그 말이 심장을 쳤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창조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태평양을 지키는 검은 방패다. 미국이 중국과의 해양 균형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해답이었습니다. 워싱턴 복귀 직후 국방부 브리핑에서 단호하게 주장했죠. 한국의 전략기지는 아시아판 노르망디입니다. 우린 이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쏟아야 합니다. 그 발언 이후 한미 상원의원이 따로 찾아와 저를 붙들고 말했어요.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군사동맹 그 이상의 존재군요. 2024년 겨울 미 해군 전략기획국은 드디어 공식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형 구축함을 기반으로 한 연합 설계안. 이 문서가 돌자마자 제 사무실엔 장군들, 기술자들, 심지어 조선소 대표들까지 줄을 섰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빠릅니까? 직접 확인한 걸 말해줬습니다. 울산에서 구축함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거제에서는 한꺼번에 4척의 초대형 상선과 군함이 동시에 조립됩니다. 드디어 2025년 봄, 첫 미국 해군 수출함이 한국 조선소에서 진수됐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그날 함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한 배인가? 아니면 신뢰의 결정체인가? 갑판을 밟았을 때 제 가슴은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은 연합전력 설계라는 개념을 실현하기 시작했죠. 제가 미국 국방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무기를 사는 나라와 파는 나라의 위계는 분명했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는 전략적으로 하위 개념이었고 무기를 파는 나라는 외교적으로 상위 영향력을 가지게 되죠. 이건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철칙이었어요. 미국은 F-16을 팔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러시아는 AK-47과 미그 전투기로 세계 각국의 영향력을 뻗쳤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드 전차로,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로 자신들의 지정학적 위치를 공고히 했죠. 그런데 2025년 그 위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었지만 동시에 무기를 함께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역전을 목격한 건 미 해병대가 한국산 K9 자주포 성능을 직접 평가했을 때였습니다. 2024년 가을, 네바다 사막의 미 육군 시험장에서 벌어진 실사격 테스트였죠. 정확도, 속도, 내구성, 자동화 수준 모든 지표에서 K9은 미국제 M109A6 팰러딘을 압도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자동장전 시스템이었습니다. M109A6는 포탄을 장전하는데 숙련된 승무원 4명이 필요했지만 K9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1명만 있으면 됐어요. 사격 정확도도 놀라웠습니다. 40km 거리에서 오차 범위 10m 이내. 이건 미국의 최신 자주포보다 2배 이상 정확한 수치였어요. 게다가 연속 사격 능력에서는 K9이 압도적이었습니다. 6발을 45초 만에 연속 발사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유지보수 효율성과 실전 배치 반응성까지 고려했을 때 K9은 이미 준 표준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한 것도 노르웨이가 기존 계획을 바꿔서 K9을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첫 실험이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이 모든 걸 단순히 수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조립하고 공동 매뉴얼을 만들고 연합전술을 설계했죠.
폴란드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현지 생산 시설도 구축했습니다.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한 산업 발전을 추구한 거예요. 이건 한국이 제안한 K-파트너십 모델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이걸 보며 놀랐습니다. 아니, 저 나라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는데. 폴란드군의 전투 교리가 한국 무기 도입 이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기존의 나토 표준 전술에서 벗어나 한국식 기동전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기를 넘긴다는 건 곧 전략을 공유한다는 뜻이라는 걸요. 한국은 단순히 철과 기계를 팔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살아온 전쟁의 방식, 국민을 지키는 법, 70년간 축적된 생존의 노하우를 같이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미국의 무기 산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립니다. 예산 삭감, 로비, 경쟁사 견제, 주별 이익 배분, 이런 것들이 무기 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말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전쟁을 겪은 나라, 그리고 전쟁을 아직도 예상이 아닌 현실로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는 무기의 본질을 놓치지 않죠. 한국의 무기 개발자들과 얘기해보면 그들은 항상 실제로 쓸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는 확실히 작동하는 것,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견고한 것을 선호해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무기 개발이 미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건 아닙니까? 이건 꽤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실제로 일부 의원들과 군산복합체에서는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전쟁을 설계한 나라입니다. 우린 이제 그 경험을 배워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청문회를 뒤흔들었죠.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생존해오면서 미국이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전쟁을 준비해왔거든요. 그날 미국 국방부 내 K-파트너십 전담실이 정식으로 설립됩니다. 제가 그 첫 국장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 첫 회의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맹은 종이의 서명으로 시작되지만 무기를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무기를 함께 만든다는 건 전장을 공유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 진짜 전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식탁 위였습니다. 2023년 말에 미 재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제목은 대두와 돼지고기, 그 이상의 무기였어요. 보고서를 읽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고 그 전장은 슈퍼마켓과 밥상 위였던 겁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식량 의존도를 세밀하게 분석한 문서였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강대국이지만 식량 안보 면에서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거든요. 중국은 자국민 14억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년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양의 콩, 옥수수, 돼지고기를 수입해왔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이 수입한 대두는 연간 9,600만 톤. 이는 전 세계 대두 교역량의 60%에 해당하는 양이었어요. 그중 가장 민감한 품목은 단연 대두였죠. 왜냐고요? 중국 사람들은 두부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식문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두부, 된장, 콩기름, 중국인의 일상 식단에서 대두 관련 제품을 빼면 사실상 식사가 불가능했어요. 2024년 미국이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맞불로 미국산 농산물 금수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걸 미국의 농업 제국주의에 맞서는 정당한 대응이라고 포장했어요. 하지만 그건 자해였어요. 중국은 대체 시장이 없었고 결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곡물 시장에서 대두 가격이 급등했고 중국 내수 시장은 혼란에 빠졌어요. 2달 만에 중국 내 두부값이 40% 상승했습니다. 베이징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에서 두부 한 모가 8위 안에서 11위 안으로 뛰었어요. 도시 빈민층의 항의가 이어졌고 웨이보에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린 왜 전쟁도 안 했는데 배고파져야 하냐? 이건 그냥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은 인민의 생활 향상에 기반하고 있었는데 그 기본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전략가들과 얘기하며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국가는 총이 아니라 밥그릇에서 무너진다. 한국은 IMF, 전쟁, 기근,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그 밥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1960년대만 해도 쌀 자급률이 80%대였지만 새마을 운동과 농업혁신을 통해 1980년대에는 100%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다른 곡물의 자급률은 낮았지만 최소한 주식만큼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한국농업진흥청이 미국과 연계한 농산물 비축 전략 지도를 제출했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문서였습니다. 중국의 물류망과 저장고 위치까지 포함된 사실상 식량 전쟁 지도였어요. 이 지도에는 중국 내 주요 곡물 저장고 1200여 곳의 위치와 저장 용량, 물류 경로, 심지어 각 지역별 식량 소비 패턴까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 말했죠. 이건 무기보다 정교합니다. 2025년 봄, 중국 서부 내륙 도시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환경 시위였지만 실제 원인은 식량 배급 축소였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슈가르에서 시작된 시위는 며칠 만에 인근 도시들로 확산됐어요. 바로 그날 밤 워싱턴에서는 비공개 안보회의가 열렸고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식량을 틀어주면 총 없이도 정권은 흔들린다. 전쟁은 바뀌었습니다. 이젠 총보다 쌀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굶어봤고 가장 빠르게 밥을 다시 차려낸 나라였습니다. 그 경험이 이제 전 세계의 식량 안보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전략 브리핑실. 중국을 봉쇄하는 해상 전략은 완성됐고 식량 압박도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국방성 차관이 브리핑을 시작하자 모두의 시선이 한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한국. 예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국이 주인공이 되는 전략회의라니. 하지만 그날 저는 회의실 전체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옵션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가진 마지막 무기입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중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총 한 발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무혈 전략의 실질적 전선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였어요. 2025년 중국 내부에서 나타난 변화들은 놀라웠습니다. 군부의 지역화가 가속되고 식량 부족으로 인한 민심 위반이 심화되고 무엇보다 한국 모델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중국이 두려워한 건 한국의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도 농업도 아니었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한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비슷한 유교 문화권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나라였어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냈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문화 강국까지 되었죠. 2024년 9월 나토가 비공개로 발간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모델, 왜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는가였어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였죠. 무기가 아니라 국가라는 생명체의 모델로서. 이 보고서는 5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석서였어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영역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21세기 성공한 국가 모델로서의 한국을 평가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남긴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만든 무기가 아니다. 한국은 중국이 절대 만들 수 없는 단 하나의 완성형 국가다. 이쯤 되면 묻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당신은 왜 그토록 한국을 신뢰하게 됐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답합니다. 신뢰요? 저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 나라가 쓰러지지 않는걸요.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팬데믹, 이 모든 위기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폭우가 와도 정권이 바뀌어도 전 세계가 외면해도 이 나라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경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지키는 법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강하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죠. 중국도 강했습니다. 다만 그 강함은 균열 위에 세워진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가장 정확히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조그맣고 끈질긴 나라 한국이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함께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총보다 강하고 말보다 무겁고 무기보다 전략적인 나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 21세기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는 끝나고 있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던 꿈도 끝나고 있다. 이제는 지배가 아니라 공존의 시대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강하지만 침략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며 발전했지만 전통을 잃지 않은 나라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있는 한 세계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때 선진국이라 불리던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청년. 그런 그가 지금은 한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난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일본에선 아무도 저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를 전문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일본의 몰락, 그리고 한국에서 느낀 존중과 기회.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케우치 히로토, 도쿄 신주쿠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일본 청년입니다. 어릴 적만 해도 일본은 대단한 나라라고 믿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예의 바르고 기술도 최고고 애니메이션도 인기 많고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자라왔죠. 하지만 30대가 된 후 제 삶은 그 모든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잿더미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늘 칙칙한 표정들, 고개 숙인 채 무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도쿄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정시운행을 잘하는 시스템이라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멈춰 선 것 같았죠.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제 인생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공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계약직으로 시작한 회사에서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매년 재계약 스트레스를 줬죠. 상사는 우리 땐 밤새 일해도 감사했어. 라며 현실을 외면하고 동료들은 퇴근 후에도 불법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어야 겨우 집세를 메꿨어요. 그중 한 명은 결국 SNS에서 누군가의 제안을 받고 야쿠자 조직에 휘말려서 검거됐어요. 강도 사기 심부름꾼으로 쓰이다가 경찰에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이게 정말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싶었죠. 뉴스에선 젊은이들의 생계형 범죄 증가라는 통계를 내놓지만 정작 정치인은 청년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같은 소리만 해대죠. 저녁엔 TV를 켜봐요. 예능 프로그램에선 과장된 웃음소리와 외국인 리액션을 흉내낸 연예인들이 난리예요. 그런 방송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채널을 돌리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가짜 같거든요. 무엇보다 절망적인 건 변화에 대한 의지조차 사라진 국민 정서예요. 저처럼 30대에 접어든 세대들은 대놓고 말하죠. 우린 이미 망했어. 이 나라는 회복불능이야. 그냥 해외 나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태국으로 떠난 유타카, 베트남으로 간 신지, 그들은 떠날 수 있었지만 저는 아직도 이 늪 같은 일본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불만을 말하면 어르신들은 그래도 전쟁 때보단 낫지 않냐고 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저희 세대는 희망조차 비교 대상이 전쟁밖에 없구나 하는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듯한 나날들. 그게 지금 일본 젊은이들의 삶이에요. 제가 느낀 건 하나예요. 이 나라는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젠 편의점 도시락도 사치가 되었어요.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던
430엔짜리 규동 도시락이 지금은 한참을 계산기 두드려가며 고민해야 할 사치품이 되었거든요. 도시락 하나 사려다 다시 선반에 내려놓고 나오는 그 쓸쓸함.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는 도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코엔 지역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가 그나마 저렴해서 선택했는데 그 덕분에 1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죠. 출근길에 보는 것들은 늘 똑같아요. 피곤에 절은 사람들, 멍한 눈빛, 그리고 신문 대신 스마트폰으로 환율을 확인하는 셀러리맨들. 요즘 일본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앱이 뭔지 아세요? 환율 계산기예요. 오늘 엔화 또 떨어졌대. 120엔이던 게 이제는 160엔이야. 이러다 200엔 가는 거 아냐? 이런 대화가 길거리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심찮게 들려요. 수입 원자재 값이 오르고 전기세는 2배가 됐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예전엔 미니스톱에서 100엔 커피라도 사 마시며 쉬었는데 요즘은 그런 여유조차 사치처럼 느껴져요. 회사의 고참 선배는 이럴 때일수록 지출을 줄이고 절약을 생활화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20년을 절약한 그 선배는 아직도 월세 원룸에 살고 노후 준비는커녕 병원비 걱정에 퇴근길마다 한숨을 쉬고 있죠. 그걸 보면서 전 생각했어요. 절약이 아니라 탈출이 필요한 거구나. 제 친구 중 하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이제 노인국가야. 우리한테 쓰는 예산은 없고 젊은이는 세금 내는 기계야. 정확히 맞는 말이죠. 저희 부모 세대는 최소한의 연금이라도 받지만 저희는 받을 생각도 안 해요. 엔화가 약해지면 수출 기업은 좋아진다면서요?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이익이 저희 같은 보통 직장인에게 돌아오는 법은 없어요. 대기업 실적 발표는 화려한데 제 통장 잔액은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어쩌다 외국 뉴스에선 일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통계 이야기지 삶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근엔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환율 덕에 일본이 싸다는 인식이 퍼졌어요. 어느새 일본은 저렴한 나라가 되었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지어 있는 라멘집 앞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태어난 나라가 이젠 싸구려 관광지로 전락했구나. 정작 저희는 그 라멘도 자주 못 사 먹어요. 월급의 절반이 월세와 공공요금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교통비, 식비, 세금, 보험료 남는 게 없어요. 통장에 0이 찍히는 날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요. 엔화가 무너진 건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저는 일본이 더 이상 살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느껴요. 아니, 어쩌면 생존조차 힘든 나라일지도 모르죠.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미래가 사라졌어요. 히로토, 너도 일본 떠날 생각 안 해봤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낸 건 다름 아닌 제 절친 유타카였고 그는 진지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로부터 3개월 뒤 그는 진짜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에선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모여. 차라리 방콕에서 일본어 가르치면서 프리랜서로 사는 게 낫더라. 유타카는 지금 태국에서 온라인 튜터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SNS에는 맑은 하늘 아래서 태국 커피 마시며 일하는 모습이 올라오죠. 예전엔 저보다 우울하고 패배감에 찌들어 있던 애였는데 이젠 오히려 일본 올 생각 없어라며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 신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IT 관련 스타트업에 취업했어요. 한국계 기업이라고 했죠. 처음엔 거기 위험하지 않아? 라고 물었지만 신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위험하긴 도쿄보다 미래가 있어. 여긴 적어도 젊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줘.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젊다는 게 한국, 베트남, 태국에선 기회가 되는데 일본에선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미로 쓰이니까요. 이 나라에서 30대는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고용을 미루고 동시에 왜 아직 결혼도 못했냐고 조롱해요. 정말 이중적이죠. 한국으로 유학 갔던 마사미는 얼마 전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히로토, 일본은 이제 탈출해야 할 나라야. 난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했어. 여기선 나 같은 외국인도 인정받을 수 있어. 마사미가 처음 한국 간다고 했을 땐 솔직히 저도 무시했어요. 한국어는 어려워서 못 배운다. 한국은 불안정하다.
결국 일본이 더 살기 좋다. 그때 제 머릿속엔 여전히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남아있었던 거죠.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청년은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체념 속에 삽니다. 지금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 해외 취업 방법. 어떤 나라가 일본보다 낫나요? 해외로 도망가는 법. 도망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검색창에 쳐봤을 땐 손이 떨렸어요. 도망. 그건 전쟁이나 재난에서 벗어나는 말인데 지금 일본은 그런 단어로 설명되는 나라가 되어버렸네요. 남아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포기했어요.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만 보거나 야미바이토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자존감마저 잃어가며 그냥 이게 인생이지 뭐라며 자조하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 전부일까? 유타카도, 신지도, 마사미도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일본이 자신을 버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일본을 버렸죠. 그날도 지친 하루였어요. 회사에선 또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고 팀 선배는 해외 사업부 다 잘린다더라는 이야기를 했죠.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집에 돌아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켰어요. 그냥 배경 소음이 필요했을 뿐인데 알고리즘이 갑자기 한국 중소기업 다큐멘터리를 하나 추천하더군요. 청년이 회사를 바꾸다 대한민국 기술인의 성장기. 처음엔 그냥 흘려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장면 하나가 눈을 사로잡았어요. 후드티를 입은 젊은 청년이 CNC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고 그 옆엔 50대 기술부장이 웃으며 말했죠. 얘는 우리 회사 보물이에요. 처음엔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은 나보다 더 정확해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일본이라면 청년이 뭘 잘해도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란 반응이 먼저 나오거든요. 영상 속엔 더 많은 장면들이 나왔어요. 고졸 출신 청년이 특허를 내고 중소기업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팀장이 그걸 밀어주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까지. 가슴속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존중이라는 감정이요. 저는 일본에서 점다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무시당했어요. 경력이 부족하니까 참아야지. 내 나이에 뭘 바래. 아직 멀었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점다는 이유로 기회를 주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화가 있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확신이 되었어요. 한국의 청년 정책, 스타트업 생태계, 재직자 교육 시스템, 고용지원금 제도. 하나하나가 일본에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20대 여성 엔지니어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제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미래를 꿈꾸며 무언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 다큐를 다 본 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한국 취업 방법, 한국 중소기업 이직, 한국어 공부, 어디서 시작하나. 그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이 포기에서 탐색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히로토, 너 요즘 왜 그렇게 한국 영상만 봐? 한국이라도 가려고. 회사 점심시간, 동료가 비웃듯 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대충 얼버무렸겠지만 그날은 그냥 솔직히 말했죠. 응, 진심으로 준비 중이야. 그러자 그 동료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와, 진짜 미쳤네. 아마 일본에서 누가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면 10이면 9은 저 반응일 거예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나은 나라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전 알아요.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피곤에 절은 얼굴, 점점 흐릿해지는 눈빛, 입꼬리는 내려가 있고 피부는 거칠어졌죠. 그걸 보는 순간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대로 10년 더 지나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바로 그날 저는 노트북을 켜고 K무브 프로그램, 코트라 청년 취업 지원센터, 한국어 학당 입학 절차, 비자 조건을 하나하나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뭐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비자 종류만 해도 너무 많고 어학 조건, 재직 증명서, 통장 잔액 증명.
그 복잡함의 순간 주저할 뻔했지만 한 문장을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국은 청년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존중. 그 두 글자가 다시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국어도 하나도 못하던 제가 처음으로 한글 자음, 모음을 외우기 시작한 날이 바로 그날 밤이었죠. 회사에서는 점점 따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야, 히로토 요즘 딴 생각 있어 보여. 한국 간다던 거, 그거 농담 아니었어? 그렇게 수군거리던 사람들 중 하나는 며칠 뒤 저에게 은밀하게 물어보더군요. 혹시 그 사이트 주소 좀 알려줄 수 있어? 의외였어요. 겉으로는 조롱하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속으론 전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저는 그 용기를 냈습니다. 퇴근 후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들었고 주말엔 한국인의 직장 문화라는 유튜브 채널을 정주행했어요. 세종학당 신청서를 내면서 손이 떨리긴 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내가 나를 위한 결정을 했구나 싶은 그런 감정이었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일본인은 일본에서 버텨야지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말 속엔 정작 나는 끝까지 버티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숨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버틴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진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쉬어봤어요. 일본이라는 질식의 공간에서 탈출을 준비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히로토, 현실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지 마. 한국도 힘들어. 맞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나라가 유토피아는 아니라는 걸. 하지만 적어도 살아볼 가치가 있는 전쟁터는 된다고 믿었어요. 일본은 지금 전쟁이 아니라 죽은 전쟁터예요. 소리 없이 무너지는 곳. 누구도 외치지 않고 누구도 저항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저는 선택했어요.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지하철 2호선. 출근길인데도 사람들이 활기차 보였어요. 서울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 방송, 전광판의 뉴스 자막, 양복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 선 저 자신을 보며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근처에 있는 중견 IT 솔루션 기업.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예요. 면접 당시부터 한국 측 매니저는 제 일본 경력을 매우 구체적으로 물었고 포트폴리오에 있던 과거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죠. 솔직히 그 집요함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진짜 인재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대기하던 첫날 아침, 제 이름이 적힌 출입증을 건네받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다케우치 히로토님, 환영합니다. 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어요. 일본에선 보통 후배에겐 성도 생략하거나 너라고 부르곤 하잖아요. 하지만 여긴 처음 만나는 외국인 계약직에게도 존칭을 써주더군요. 그 작은 존중이 낯설고 동시에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팀 회의에 참여했을 때도 놀랐어요. 일본이라면 신입이나 외국인은 말없이 듣기만 해야 했겠지만 여기선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히로토님이 일본에서 했던 비슷한 프로젝트,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해도 되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도록 박혀있던 입 닫고 시키는 일만 하자는 일본식 회사 문화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선 제가 가진 경험이 자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직장인이 아니라 전문가로 불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한국인 동료들이 저를 데리고 백반집에 갔어요. 김치찌개, 제육볶음, 밑반찬 5가지 그리고 마지막엔 식혜까지. 그 모든 게 9,000원이었죠. 일본이라면 도시락 하나 겨우 먹고 끝일 텐데 여긴 동료들과 웃으며 따뜻한 밥을 나눌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저 먹는 문제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식사라는 개념이 살아있었어요. 사소한 것에도 감탄했어요. 사무실에 캡슐 커피 머신이 있었고 복지 포인트라는 게 있어서 도서 구매와 자기 개발에 쓰라고 하더군요. 첫 출근 날 팀장님이 퇴근하며 한 말은 더 충격이었어요. 히로토님, 오늘 첫날인데 피곤하셨죠? 내일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오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섰어요.
일본에서는 첫날이니까 야근은 기본이었는데 여긴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기본이더군요. 지친 삶에 묻혀있던 감정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다시 뛰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었어요. 출근길엔 이제 익숙하게 커피를 사 먹고 회사에서는 팀장과 반말 섞인 농담도 주고받게 됐죠.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연예인 얘기나 드라마 얘기로 웃으며 수다를 떨 수 있게 됐어요. 히로토 씨, 요즘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제 스마트폰에 일본 뉴스 속보가 떴어요. 속보, 규슈 사쿠라지마 화산, 대규모 분화 경고, 화산재 3000m 상공 도달. 그 뉴스 화면 속엔 잿빛 하늘과 마스크를 쓴 시민들, 그리고 재난 방송에 긴장한 앵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일본 뉴스를 더 찾아봤습니다. 도쿄의 야쿠자 조직 간 총격전, 엔화 폭락으로 인한 수입식품 가격 인상, 그리고 신입사원이 야근 중 과로로 쓰러졌다는 기사까지. 망가졌다는 표현조차 아까울 정도였어요. 그건 국가가 아니라 말라가는 시체 같았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의 유흥업계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만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도쿄 신주쿠의 어느 유흥가는 아예 일본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비력이 낮고 팁도 안 준다는 이유로요. 반면 한국의 뉴스 앱을 켜보면 정반대였어요. K방산이 또 하나 수출을 성사시켰고 청년 창업자가 만든 어플이 글로벌 진출했다는 뉴스가 상단에 떴죠. 심지어는 한국 고등학생이 국제과학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우리는 저런 걸 못했을까? 일본에도 분명 뛰어난 인재는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너무 튀지 마라, 좀 더 기다려라, 안전한 길을 가라는 말 속에서 썩어갔죠. 반면 한국은 기회를 잡으려는 손엔 뭔가를 쥐어주는 나라였어요. 최소한 도전할 여지는 있었어요. 하루는 일본에 남아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히로토, 나도 한국으로 가려고 해. 내가 했던 방식 좀 알려줘. 그 친구는 예전엔 절 오버한다고 했던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조차 이제 일본에서 벗어나고 싶어졌다는 거죠. 일본의 현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에요. 청년 실업은 통계에 잡히지 않을 만큼 포기로 변했어요. 정치는 노인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굳어졌고 젊은 층은 세금만 내다 생을 마감할 뿐이죠.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살면서 앞으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그 단어조차 입에 올릴 수 없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돌아갈 이유가 없다. 후회할 일도 없다. 나는 제대로 선택했다. 서울 강남역 2번 출구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이었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쁘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그때 스마트폰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속보, 일본 20대 야미바이토 범죄 급증. 편의점 알바생 가장 흔한 모집 대상. 뉴스7, 월세 내려고 강도까지 일본 청년 생계형 범죄 폭증. NHK, 도쿄 외곽 40대 남성 부모 연금으로 생존. 8050 고립가구 급증. 뉴스 화면 속엔 경찰에 연행되는 20대 남성과 재개발되지 않은 회색 도쿄 외곽의 좁은 골목길이 보였어요. 한 손엔 라면 봉지를 들고 한 손엔 눈물로 범행을 후회하는 그 청년의 인터뷰가 흐르더군요. 살기 위해선 이런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내가 지금 거기 있었더라면 나도 저 청년이 되었을지도 몰라. 제 과거와 너무도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자 전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피로에 찌들었던 눈빛은 사라졌고 어깨엔 당당함이 깃들어 있었죠. 이젠 서울 사람처럼 지하철 앱도 능숙하게 쓰고 김치찌개에서 맛의 깊이를 논할 줄 알게 됐어요. 처음엔 낯설던 매운맛이 이젠 없으면 허전하고 회식 자리에서 쏜다. 는 말에 맞춰 박수치는 타이밍도 정확해졌죠. 회사 동료들은 절 히로토 씨가 아니라 그냥 히로 형이라 부릅니다. 회사에선 팀장님이 제게 종종 조언을 구합니다. 히로토 씨, 일본에선 이런 문제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요.
일본에선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선 그저 시켜진 일을 묵묵히 했을 뿐이죠. 한국은 저를 사람으로, 전문가로 대해주었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도할 기회를 주고 외국인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인정해줘요. 그런 조직 안에 있으니 처음으로 이 조직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감정이었죠. 며칠 전 일본에 있는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히로토, 너 표정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 짧은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건 인사 이상의 의미였거든요. 이제 저는 김장도 하고 점심시간에 떡볶이집 줄도 서고 명절엔 회사 동료들과 선물도 나눕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한국어 발음이 어색할 때도 있고 문화적 실수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웃으며 말하죠. 그럴 수도 있죠, 형. 그 말이 저를 안심시켜줘요.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그건 선진국이란 말보다 훨씬 값진 가치죠. 일본은 지금 후진국형 사회 붕괴가 진행되고 있어요. 청년은 도망치고 중년은 고립되고 노인은 연금에 기대어 숨만 쉬고 있죠. 그 와중에 정부는 국민의 노력 부족 탓을 하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망의 나라에서 희망의 나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하늘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